예술이라는 것의 근본에 혁명 신문서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21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언제나 이전까지 억압되고 배제되었던 것들이 몫을 주장하고 또 쟁취해가는 일과 연관되었다. 그런즉 혁명은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던 이야기를 들리게 하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 새로운 형식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 및 예술의 본령은 그와 같은 감성의 분할을 때마다 새로이 행하는 것에 놓인다. 그렇다면 거시적인 역사의 굴곡, 시대적인 혁명을 차치하고서라도 모든 연극은 혁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극장은 기지의 것을 확인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몰랐던 것, 본다고 생각했으나 보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감각적이고도 지성적인 방식으로 건드려지러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은폐되었던 것들의 이 같은 폭로를 위해 연극은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가? 요컨대 재현 불가능했던 이야기를 마침내 재현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나아가 그 재현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틈을 만들어 그 틈 속으로 관객이 발을 헛디뎌 추락하기를 희망하는가? 본 발표는 위의 문제들을 탐구하며 어떤 것들을 재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재현 장치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모찰하고 푸코가 논의한 통제적 장치 및 리오타르의 재현적 장치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한 뒤 그것을 전복시키는 충동적 장치와 그 발전된 형태로서의 예술적 장치 개념을 살핌으로써 재현 불가능한 것을 복권시키고자 하는 미적 혁명의 원리를 정리하고 로메오 카스르치의 작업을 그 사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재현적 장치의 이데올로기. 재현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정신분석학의 설명을 따라 감각적으로 지극히 강렬한 트라우마적 사건들은 상징의 질서 속에 엄표화될 수 없다. 둘째, 정치 철학의 관점에 입각해 특정 정치적 재현 질서로부터 배제된 것들은 적어도 그 질서가 유지되는 한 온전히 다루어질 수 없다. 전자는 모든 고통스러운 감각의 근본적인 재현 불가능성을, 후자는 질서를 뒤집는 혁명에 의해 어쩌면 극복 가능할 불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현실 속에서 이 둘은 종종 뒤얽혀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후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정치적 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현 불가능한 것을 양산하는가? 정치 및 미학의 원리를 감성의 분할로 설명하는 랑시에르는 불화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몸들의 상징적 분배라는 것이 있어 그것들을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보이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자들, 로고스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진정으로 말하는 자들과 단지 그 목소리가 기쁨과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분절된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을 뿐인 자들.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질서를 파괴할 만한 것들이 비가시적인 것으로 혹은 불순한 것으로 처리될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치적 질서가 구축될 때에는 말을 박탈당하고 그 존재가 웅얼거림으로 축소되는 배제된 몸들이 양산된다. 한편 랑시에르에 앞서 리오타르는 저 이분법적 배제의 원칙을 연극적 장치의 능력이라 칭하는데, 왜냐하면 연극은 외부로 밀려난 것과 내부 속에 재현된 것의 이분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리오타르에 따르면 연극적 재현은 강력한 것들에 방황하는 힘을 억압하고 제한하고 걸러내어 무대를 구성하는 투자의 방법이다. 이때 외부의 것은 내부 속에 도입되어 그 강력한 에너지를 상실하거나 내부로부터 배제되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두 경우 모두 연극적 재현은 통제 불가능한 강력함으로부터 안전한 질서의 환영을 구축한다. 이때 리오타르가 사용한 장치라는 개념은 푸코에서 발전된 것이다. 폭력으로 기능하는 국가의 억압 장치와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를 구분하며 후자의 보다 넓은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 알티세르가 사용한 아파라토스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푸코는 개인들의 일상적 행실에 나아가 그들 고유의 몸들에 행사되는 점점 더 견고해지는 모든 미시적 권력들을 지시하기 위해 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담론, 제도, 건축, 규칙, 법률, 행정정책, 학문적 진술,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자선적인 제안들을 내포하는, 요컨대 말해지는 것과 말해지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극도로 이질적인 하나의 집합으로 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권력장치란 담론적인 것과 비담론적인 것을 모두 활용하여 가령 광기나 범죄를 사회로부터 배제시키고 주체성을 표준화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푸코가 중세 및 17세기의 권력관계들에 관심을 보인 반면 리오타르는 자신의 동시대인 20세기 후반의 상황에 장치 개념을 연결시킨다. 그는 제국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장치를 분석하며 교환가치라는 단일한 원리에 입각해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그것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모든 최고치의 또는 최저치의 강력함은 배제된다. 표준화된 중간 강도의 에너지만이 허용되어 경로 속을 흐르고 거기서 운반되고 포착된다. 이때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야 하는 까닭은 자본의 논리 속에서 그것들이 교환되고 대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없는 것들은 무용하거나 때로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곧 정치에 의해 배제된다. 그리하여 재현 불가능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자녀가 된다. 푸코의 통제적 장치 개념을 이어받아 재현적 장치를 이야기하며 리오타르가 강조하는 교환 및 대체의 차원은 그를 허무주의 비판으로 이끌게 된다. 그에 따르면 재현이란 무언가를 그것의 재현으로 대체하는 일이다. 그것이 허무주의적인 것은 우리가 그 무언가를 결코 만날 수 없고 그것의 재현만을 만날 뿐이며 그 재현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치아와 손바닥이라는 글에서 리오타르는 심한 치통으로 주먹을 쥐면 손톱들이 손바닥에 박힌다는 문장을 놓고 재현적 연극의 허무주의를 분석한다. 재현의 관점에 따르면 손의 행위는 치아의 고통을 재현한다. 이때 움켜쥔 손바닥은 치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급되고 치아의 아픔 자체는 부재하는 진실로 환원된다. 요컨대 연극적 재현 장치는 치아와 손바닥 모두를 무화시킨다. 결국 리오타르에게 있어 재현적 장치는 첫째, 재현 불가능한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양산하는, 둘째, 재현 내부의 것들을 공허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지닌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재현 불가능한 것을 재현 장치의 허무 속으로 재편입시키는 일이 아니라 공허한 질서 바깥에서 그 에너지의 강력함이 분출되도록 허하는 일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리오타르는 또 하나의 장치 개념, 곧 충동적인 장치를 제안한다. 예술적 장치의 미적 혁명. 치아와 손바닥은 더 이상 진실과 환영, 원인과 결과, 기회와 기표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그 둘은 독립적으로 공존하며 한순간 멈추어진 성전을 우연히 함께 구성한다. 치아와 손바닥은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현재적인 정동, 힘, 강력함이 된다. 리오타르는 이제 재현되는 것과 그것의 재현 사이의 불가역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허무한 대체가 아닌 무한한 전이의 장으로 연극을 이동시킨다. 예컨대 치아와 손바닥은 한쪽 방향으로만 기능하는 불가역적 인과성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가역성 속에서 제각각 그 강력함을 잃지 않은 채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다만 이동할 수 있다. 리오타르가 에너지 연극이라 이름 붙인 것 속에서 기호들의 재현적 차원은 지워지고 연극성을 벗은 채 그 자신으로서 현존하는 위계 없이 순환하는 자유로운 에너지만이 중요해진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조금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결짓는 것이다. 연결짓는다는 말도 과장되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고유함으로부터 다른 고유함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이제 장치는 충동적인 것이 되어 교환 불가능한 것들의 무한한 생산을 돕는다. 그것은 어떤 배제도 행하지 않으며 양립 불가능한 고유하고 다양한 에너지들을 공존시킨다. 이때 장치의 역할은 적극적이기보다 소극적이다. 그것은 기존의 재현 장치가 행하던 표준화를 멈추고 다만 통제되지 않는 고유함들을 그대로 둔다. 이는 자유로운 전이의 과정 속에서 어떤 강력함들이 스스로 도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현 불가능한 것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선광처럼 우리에게 현현하는 찬란한 불가능성 속에 남는다. 그런즉 리오타르가 말하는 에너지 연극은
예술가의 의도를 포함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강력함으로 가득 찬 연극이다. 그러나 의미화의 신급이 그처럼 완전히 배제된 연극은 그가 치아와 손바닥을 썼던 1970년대에 국한된 다소 극단적인 현상은 아닌가.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는 연극이 정말로 가능한가. 의미심장하게도 리오타르 역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그 글을 끝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리하여 오늘날 연극 및 예술 전반에서 다시금 재현적 장치에 주목하는 이론가들이 있다. 주로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툴루즈 대학 산하 문학 언어 예술 연구소에서 2000년대부터 장치 개념을 새롭게 연구해온 것이다. 그들은 리오타르에게서 거부되었던 재현 개념을 다시 가져오지만 이때 재현은 재현 불가능한 것을 추방하는 기존의 재현과는 다르다. 필립 오르텔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삶은 재현 불가능한 이면을 숨기거나 억압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장치의 기능은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데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이 새로 얘기하고자 하는 재현은 이 억압된 이면과의 연결을 재활성화하고 장치들에 의해 규제되던 하우스적 근본을 다시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목한다. 이 문장에서 드러나듯 새로운 재현 장치는 기존의 장치와 달리 재현 불가능한 것과의 연결에 그 근본을 둔다. 툴루즈의 이론가들은 이 장치가 재현의 귀환을 재요청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재현적 장치라 부르거나 기존의 재현과 같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술적 장치라 이름짓고 이해 불가능한 것이나 거친 도련함 등의 개념을 통해 그것을 사유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재현이 재현 불가능한 것과 연결되는가? 그것은 첫째, 저 학자들이 규정하는 장치의 개념이 실제와의 가능한 만남을 그 근본 요소로 삼기 때문이며 둘째, 재현 불가능한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어떤 재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먼저 오르텔이 규정하는 바 모든 장치에 공통된 세 가지 신급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치의 기술적 신급은 우리의 사유 및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측면을 시사한다. 둘째, 실용적 신급은 주어진 각 상황에 맞춰 잠재적이고 우연적인 것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일에 연관되며 셋째, 상징적 신급은 그 장치의 의미와 가치에 연결된다. 아르노 리크너는 이를 연극의 사례에 적용하여 장치의 기술적 신급은 연기 및 연출에, 실용적 신급은 관객과의 교류에, 상징적 신급은 의미의 놀이에 연결짓기도 했다. 이때 새 신급은 닫힌 체계 속에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열린 과정 속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오르텔에 따르면 그 작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네 번째 신급이 존재한다. 사실상 장치란 그가 규제해야 할 혼란한 현실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강이 없는 강둑, 바다가 없는 선박, 빛이 없는 사진기, 군중이 없는 울타리, 밤이 없는 등대는 무슨 소용이겠는가. 장치의 형식은 그를 정당화하는 힘과 그를 위협하는 힘을 동시에 맞닥뜨리며 통상적으로 문학이 장치를 가시화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위협을 감각하게 만들므로써이다. 혼돈, 우발, 거친 도련함은 장치에 피할 수 없는 이면이다. 그리하여 앞서 검토된 세 가지 구성 요소의 네 번째 신급, 곧 실제가 더해지며 이것은 세 요소 각각의 그림자가 되어 그들을 확장시킨다. 요컨대 새로운 재현 장치의 새 신급이 구축되는 배후에는 네 번째 신급, 곧 재현 불가능한 실제가 존재한다. 그 이면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이면을 향해서만 텅 빈 중심의 주위로 장치는 구축되는 것이다. 이 장치의 기술적, 실용적, 상징적 신급은 그 근본에 도사린 혼돈, 우발, 거친 도련함을 끌어안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리크너는 장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장치는 우연적인 것을 결여하지 않는 한 과정으로서 일련의 만남들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두되 이 만남들을 규정된 틀 속에 고정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만남은 실제와의 우연한 만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가장 섬세히 구축된 장치가 역설적으로 무질서를 내포하고 현기증을 기획하고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것 앞에 우리의 정신을 데려가는 일이 발생한다. 장치란 실제와의 관계 속에 있는 구조이며 실제는 장치 속에 해독될 수 없는 구멍을 낸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역설적으로 장치가, 재현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실패가 도래하기 위해 재현이 필요하고 이때 실패란 그것의 완수이기도 한 것이다. 재현 불가능한 것에 난입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재현 자체다.
이로써 낡은 이분법은 파괴되고 이해 불가능한 것과 이해는 재현의 공간 속에서 서로 연대한다. 예술가는 여전히 재현 불가능한 것 자체를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회하는 다양한 재현 장치들을 통해서 실제의 난입을 꿈꾸게 된다. 작품은 닫히거나 고정되지 않으며 인과성을 벗어나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거기서 공존하면서도 서로 부딪혀 어떤 순간, 어떤 관객을 어떤 시면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예술가의 일은 지표들, 징후들을 기획하는 것이 된다. 이때 예술적 장치를 구축함이 혁명적인 것이 되는 까닭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만들 가능성을 그들이 건드려 베풀하기 때문이다. 마리테레즈 마테는 이 작업을 다음과 같이 절묘하게 정리하고 있다. 예술가는 해독 불가능한 것을 지각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펼쳐 하나의 이해 불가능한 것을 또 다른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바꾼다. 로메오 카스텔루치, 불가능한 것을 향한 물질들의 순례. 로메오 카스텔루치는 재현 불가능한 것을 무대에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자문할 만큼 예술의 저 혁명적 근본에 마음을 쏟는 연출가다. 물론 그는 그 행위의 무력함을 인지하며 실상 그의 주제는 재현 불가능한 것 자체이기보다 그것을 마주한 인간의 무능에 더 가깝기도 하다. 그러나 카스텔루치에 따르면 그 무능은 절망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주제이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아름다움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카스텔루치 역시 재현의 장치에 기대게 된다. 재현 불가능한 것을 암시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재현이 필요함을 그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이로운 역설이다. 말할 수 없음의 힘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것을 말해야 한다. 오브제가, 물질이, 똥이, 범속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범속함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함을 통해 스스로 빛난다. 카스텔루치와 같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무대에서 곧바로 작품을 써내려가는 연출가를 무대 위의 작가라 일컫기도 하는데 이때 그가 써내려가는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시공 자체다. 그 속에는 고유한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며 다양한 물질들이 거주한다. 똥, 잘린 혀, 그것을 먹는 개, 아이들이 던지는 수류탄, 죽은 말의 산채, 그것을 애모하고 지나가는 푸른 장막, 썩은 감자, 시커먼 잉크가 쏟아져 나오는 입, 알 수 없는 괴물, 괴이한 가면, 무참히 돌아가는 기계, 흩날리는 꽃가루. 이제 극을 이끄는 것은 서사이기보다 그 물질들 자체이며 자신의 작업을 물질들의 순례라 칭하는 카스텔루치는 결국 재현 불가능한 것을 닫기 위한 편력으로서 그 장치를 기획한다. 그의 연극은 미술을 전공한 그의 이력 탓으로 종종 이미지 연극이라 수식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카스텔루치는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의 달아남임을 역설한 바 있다. 의미로 붙잡히지 않는, 전멸하고 도망가는 이미지들, 결코 충분하지 않은 물질들, 그것들이 결국 실제와의 만남을 가능케 하기를 고대하는 것. 그리하여 그 싸움과 무너짐 속에서 때로 관객은 또 다른 말할 수 없는 정동에 휩싸인다. 끝으로 그의 2014년작 고다운 모세스의 사례를 살펴보자. 무대는 반투명한 장막으로 가려져 있고 동물의 그림이 걸려있는 전시장 안을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배회한다. 장면이 바뀌면 천장에서 천천히 내려온 긴 머리칼의 가발이 마침내 바닥에서 돌아가는 날카로운 기계에 말려 괴능과 함께 파묻힌다. 또 장면이 바뀌면 어느 식당의 작은 화장실 칸이 무대 한가운데 놓이고 거기서 한 여자가 부른 배를 끌어안고 항혈을 한다. 5분이 넘도록 이어지는 고통의 장면을 관객은 오롯이 목도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기력을 잃고 웅크린 몸 위로 경쾌한 흑인 연가가 흘러나온다. 다시 장면이 바뀌면 무대에는 덩그러니 쓰레기통 하나가 놓이고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 이어지는 이 극의 유일한 대화 장면은 여자가 조사를 받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경찰 및 관계자는 유기된 아이의 위치를 물으며 미혼모로서 그녀가 살아가는데 그들의 도움이 미칠 것이라 안심시킨다. 그러나 여자는 아기가 버린 곳을 결코 알려주지 않으며 대신 온 세계에 들어찬 보이지 않는 모든 짐승들이 그러하듯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저 구원을 버려진 아이가 가져다 줄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모세처럼 버려놓으라고. 그 아이가 당신도 구할 것을 믿지 못하시나요? 하고 반문한다. 이제 여자는 몸을 진단받기 위해 병원의 원통 기계 위에 누워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다시 드리워진 반투명한 장막 너머로 아득한 원시의 동굴 풍경이 펼쳐진다. 관객은 연극적으로 구현된 가상이 아닌 아주 먼 현실 같은
희뿌연 장면을 눈썹을 찌푸려 들여다본다. 석양이 지고 잡목이 우거지고 구부정한 유인원들이 막 태어난 아기를 들어안는다. 그리고 아기는 이내 죽어버린다. 엄마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울며 거부하는 그를 아빠가 겁탈한다. 엄마는 천천히 장막 가까이로 걸어나와 검정 페인트가 묻은 손바닥으로 구부정하고 훼손된 몸짓으로 거기 커다랗게 SOS를 쓴다. 장막을 두드려 절박하게 신호한다. 그때마다 괴눈이 울린다.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예의 의료기기가 거꾸로 들어오고 여자는 제 질병과 갈망의 시원 속으로 걸어 내려온다. 거기 희뿌연 동굴 속 풍경을 헤매던 그녀가 저 조난의 신호를 발견할 때 관객 역시 우리를 절망의 근원을 마주하며 그토록 오래된 반복, 그토록 오래된 죽음과 그토록 오랫동안 도래하지 않는 구원을 그 말할 수 없는 참담을 허다한 물질 속에서 끝내 대면한다. 연극이 재현하는 재현 불가능한 것 앞에서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이 무력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편이 제게는 보다 인간적인 일 같습니다. 오늘 저녁 여기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공연된 르 메토페 델 파르테논에는 그해 6월 바젤에서 있었던 초연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며칠 전에 테러가 도시를 덮친 황망한 변수 속에서 관객을 만나야 했다. 넓은 공간을 배회하는 사람들 사이 차례로 6명이 쓰러지고 처참하게 고통받다가 공간을 가르고 등장한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의 노력에도 소생되지 못하고 끝내 죽어버리는 그 연극은 채 아물지 못한 현실의 참상을 너무도 일깨울 법했고 그럼에도 공연을 강행하는 선택을 한 카스텔루치는 녹음된 편지 한 장을 매일 밤 관객에게 전달했다. 위의 문장은 거기서 발췌한 것이다. 그는 재현 불가능한 것 앞에서의 여전한 무능을 고백하면서도 보다 인간적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음을 이야기한다. 말할 수 없는 죽음 앞에 그 앞에서 살아 존재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이야기한다. 그래야만 그 죽음들이 우리에게 잠시 다녀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증언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겪어 아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꿈꾸는 일은, 다시 말해 오늘날 여전히 어떤 연극들이 혁명을 꿈꾸는 일은 끝내 인간으로 남기 위한 예술의 분투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게 지금 띄어쓰기와 문단의 이런 것들이 제가 뭔가 오류가 있어서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를 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김정석입니다. 우리 목정호 선생님 활동을 이제 토론본을 요청받았을 때 얼뜻 보고 이렇게 어려운 프랑스 이론에 이걸 왜 나한테 던져낸지 총무위원한테 야속했는데 다시 보니까 결국 우리 목정호 선생님이 바라보는 대상의 한 장이 제가 또 이렇게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공부한다는 셈치고 정말 공부하는 것이고 제가 얼마나 공부가 부족한지를 깨달아가면서 발표문을 잘 읽었고 또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목정호 선생님 발표문이 되게 산문적이에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슬거워지는 여자 되게 목소리 좋으시면서 특히 이런 사례 분석은 되게 멋진 스피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껴졌고요. 저 토론문 너무 거칠게 써가지고 막 못자도 많고 제가 다시 이렇게 그런 성향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쭉 이어가서 질문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재현 불가능한 것 재현이라는 주제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주요 특징인 비재현성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또는 포스트드라마의 연극성을 풀어내는 수행성 미학과는 어떠한 지점에서 맞닿을 수 있을까 사문하면서 목정호 선생님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재현 또는 번역 불가하다는 엘프리드 에리네트 연극 텍스트를 고민하기 위해 실험하는 저에게 프랑스 학자들의 계보가 묻어있는 이론들은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또는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가지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논의에서 재현 불가능한 것은 정치적 재현 질서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바로 억압된 것, 내몰린 것, 지워진 것 등 기존 질서 또는 기득권의 헤게모니에서 배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이라기보단 재현 불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현 불가한 것으로 판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디스포지티프라는 개념이 제가 이제 독일어로 이제 공부했을 때는 배치라는 어떤 걸 많이 공부했었는데, 인위적 배치라는 거죠. 인위적 배치의 의미를 함유한 바 기존 질서 유지 또는 연극이라는 배치 과정에서 이 재현 불가한 것으로 판정된 것들의 배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제된 것을 재현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신다고 아까 제안하신 이유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현 불가능한 것의 재현 가능성을 충동적인 장치, 즉 충동적인 배치에서 한번 주목하시고 제안하셨는데, 이 배치는 어쨌든 계획적이든 임의적이든 또는 충동적이든 이 배치의 결과는 언제나 한편으로는 재현되지 않은 것, 또 다른 재현 불가능한 것을 배제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말이 좀 잘 전달이 되나요? 어쨌든 간에 충동적인 장치를 통해, 즉 충동적인 배치 상황에서 결국 그 배치되지 못한 것들이 또 존재하지 않냐는 거죠. 이런 질문에 제가 들은 질문들이 의문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이해 불가능함과 거친 도련함이 특징인 미적 혁명으로서 결국 이 예술적 장치를 주목하셨는데, 배치된 결과가 이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술적 장치로부터 재현된 재현 불가능한 것이 기존의 재현 장치에서는 미처 예측 못함으로써 거친 도련함으로 비추어지고, 그렇게 해서 혁명성이라는 것이 담보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는 수행성 미학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는 창발성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는 이해 불가능함은 단지 인과관계 또는 지시적 관계가 무력화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주목했듯이 정동, 즉 분위기나 감성학 등에서 제시하는 감성적 인식을 활성화시켜 연상작용을 통해 관객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생성하게 하는 수행적인 의미 생성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기술하신 예술가는 여전히 재현 불가능한 것 자체를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회하는 다양한 재현 장치들을 통해서 실제의 난입을 꿈꾸게 된다와 조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해 불가능함의 경우 그저 난해함,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잠재적 혁명성의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는지요. 네, 선생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료로 드신 작품의 경우, 고던 모세라고 하는 작품의 경우, 선생님께서 언급했던 정치적 재현 질서에서 배제된 분상들이 파편적이면서 콜라주 형식처럼 전시 또는 유동시키는 장면들로 아주 산문적으로 잘 묘사하셨는데요. 소위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다면 앞선 그 재현 불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연관해서 형식적인, 연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분석되거나 볼 수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괜찮게 남아있나요? 네. 상세하고 유익한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 재현 불가능한 것에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그 감각적으로 너무 강렬한 외상이어서 상징적 재현 질서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 차원이 있고,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배제되는 차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의 연결 지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 차원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 그 정치적인 배제가 한 번 더 들러붙는 경우가 현실에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 들러붙는 정치적인 배제는 단순히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뭐 한 정권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됐을 때 다시 말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복원이 가능해지는 얄팍한 억압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번 이 정치적인 재현 질서 속에서 배제가 되면 그 배제 자체가 이 감각적인 강렬함에 엄청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고 이게 더더욱이나 복권 불가능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극히 현실적인 감각에서 이 부분을 그래서 쉽사리 전환할 수 없는 불가능의 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잘 정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뭐 아무리 충동적이든 혹은 마지막에 얘기한 예술적인 장치처럼 오해를 하든 간에 배치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결국은 놓는 건데 그 바깥이 그렇다면 또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너무나 타당하며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폭력, 재현이 가졌던 폭력 이 안에 있는 게 사실은 전부고 이것만 보라라는 폭력이었고 이 재현의 폭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임의로 놓은 것 바깥에 다시 배제되거나 혹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침투할 법한 어떤 것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재현 불가능한 것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재현 불가능한 것은 사실 막연한 주제라기보다 어떤 예술 작품이 다루는 그때마다 그 작품에게 특정 재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 사건이 그 사건이 광주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에 관해서 우회를 하는 충동적인 장치들을 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바깥에는 또 뭔가가 또 구멍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래서 관객을 오히려 건드릴 수 있는 작용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우회하는 장치를 두면서 이 중심에 있는 이 특정 재현 불가능한 것만을 당신들이 만나세요라고 절대 통제할 수 없다가 이 충동적인 장치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바깥의 것이 언제든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제가 이제 잘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 이해 불가능함이라든지 거친 노련함이라는 개념을 제가 더 많이 이제 설명을 진행하지는 못했는데요. 인용한 문장 중에서 오늘날의 예술이 하나의 이해 불가능한 것을 또 다른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바꾼다 이런 묘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지금 얘기한 것에서 보면은 그 하나 이해 불가능한 원래의 주제, 어떤 특정 재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제가 있고 이것을 우회하는 장치들을 뒀더니 관객이 만나는 건 사실 이거 똑같은 이거라고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게 정말 이건지 이게 반드시 똑같은 것일 수가 없고 바깥에서 어떤 것들이 여기서 혹은 관객 자신의 트라우마와 연결된 어떤 지점이 건드려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이해 불가능한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구도를 이해 불가능한 것 두 개를 이렇게 구도를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의 질문을 제가 열심히 파악해 봤을 때 제가 이해한 바는 이 가운데 있는 만들어진 예술적인 형식 자체가 관객에게 이해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작품의 난해함 때문이 아니라 이 잠재적으로 이 세 번째 이해 불가능한 것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품의 형식이 이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점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신격을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고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의 경우에 제가 공연에 대해서 비평을 쓰거나 할 때 늘 맞닥뜨리는 난점인데 다른 선생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늘 형식적인 부분을 함께 묘사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거기에서 내용만 읽히기가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카스텔루치는 정말 만약에 그렇게 읽으셨으면 제가 너무 카스텔루치한테 미안하고 카스텔루치 정말 형식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그 반투명한 장막이 내려와 있어서 첫 장면은 아주 현대적인 어떤 미술관, 근데 그게 또 뭔지 모르겠고 관객이 막 엄청 이렇게 들여다봐야 하고, 마지막 장면에 또다시 그 반투명한 막이 내려오는 건데 완전 원시 시대의 장면. 그런 것들을 정말 형식만이 사실 던져지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하는 몸의 어떤 작용 같은 것들과 연결이 되고, 카스텔루치는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을 연극적인 혁명의 근본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카스텔루치는 그 응시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작품이 난해하거나 혹은 너무 스캔들을 읽힌 것 같다라고 여겨진다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 어원이 장애물, 그 옵스테클이랑 같은 건데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불이다. 그래서 시선이 그렇게 걸려 넘어지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작품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장막과 그런 형식들, 그리고 SOS를 쓰고 이 장막을 두드릴 때 정말 엄청난 굉음이 울리거든요. 소리의 사용 같은 것들도 정말 형식적으로 몸을 건드리고, 근데 이게 같은 해의 연말에 카스텔루치가 봄의 제전을 만드는데, 그게 엄청난 기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소의 뼈가루가 쏟아지는 방식의, 그래서 오늘날의 제전, 희생이라는 것은 뭘까를 고민하는 작품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작품을 보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 장막이 있고 그 뼈가루들이 막 춤을 추다가 이 장막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서 이 공연에서 봤던 그 원시시대 여자의 SOS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또 의미를 풀자면 우리는 의미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강력하게 의미가 풀어지는 건 언제나 강력한 감각이었기 때문이고 강력한 형식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저도 설명을 좀 하도록